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후보자를 내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초대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경제와 외교 안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로 인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좀 번외의 여담이긴 하지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물 평가 후하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깐깐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흠없는 인사 잘 골랐다고 인증할 정도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딴지를 걸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역을 고루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게 되면 그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인선을 부정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가장 국민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대의 경제와 안보는 따로 동떨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물자가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의 이 안보 물자 회의 같은 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 반도체 재료가 되는 부분을 손에 들고 브리핑했던 사진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연결된 이 시점에서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주미 대사 등의 경력을 거치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까지 정통한 인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외에는 또 있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대체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관할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에서는 또 약간 고령인 점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 브리핑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전혀 건강상의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 직접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난하게 저는 청문회 전국이 지나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적임자라는 총평을 해줬습니다. 총평 듣겠습니다. 네,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인선이든지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뭘 하셨다고 저희가 무조건 봐주기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저는 두 가지 측면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 경제 안보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과거에 한덕수 총리께서 한미 FTA를 이끄셨을 때만 해도 통상이라는 것은 재화였거든요. 제가 옷을 외국에서 사는데 관세를 얼마나 할 것인지, 부품은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 동맹 그리고 기후 변화 이래서 그 통상 안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과학기술 패권, 미중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님이 많이 그런 것을 지금 과거 상황과 달라진 것을 대해서 변화를 잘 아시고 계신지도 한 가지가 평가가 될 것이고 네. 또 다른 것은 이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 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민주화가 굉장히 초기 단계였을 때는 그럴 관행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론스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론스타를 당시에 관여했던 김앤장을 고문으로 계셨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에 내각에 계셨던 분들이 김앤장에서 고문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저희가 이제 야당으로서 충분히 검증할 것은 검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기식 검증은 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좀 많이 변했다. 그리고 론스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이랬던 것이 현재 눈높이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론스타 관련해서는 오늘도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한덕수 후보자가 사적으로 관여한 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사실 2007년도나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하실 때도 불거져서 국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문제이지만 그 당시에 한덕수 지금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 그 당시 여당 야당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리하게 이 로펌의 근무 경력이나 론스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최지은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보 역량에 대해서 최신의 세계적 트렌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어떤 정책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에 대한 손곽 검증을 한다면 민주당이 이 전국에서 이 새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도 정책 전문성을 우선으로 보는구나라는 국민의 인식을 받을 수 있지만 론스타나 다른 주변부적인 것들, 이전 정부에서 불거졌지만 아니 심지어는 제대로 불거진 적도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트집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게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이 청문회 전국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우리 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로 우리나라의 각종 전자기기라던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중국에 짓기로 예정해 있었던 반도체 부품 공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러 외교 안보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쪽으로 공장이 좀 이전되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과 외교, 경제, 또 반도체 수급 등이 큰 틀에서 이 묶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빅 플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금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실질적인 구체적인 정책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화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발목 잡는 검증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 총리제가 되겠습니다. 이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잘은 안 되어 왔잖아요. 이번엔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우리 헌법을 처음 썼을 때는 의원 내각제 중심으로 헌법을 썼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제를 원한다. 그래서 30분 만에 누가 그냥 펜으로 고쳐가지고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은 책임 총리제를 할 기틀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책임 장관, 책임 내각, 책임 총리 하겠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것은 인사권을 총리에게 주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관은 내가 누구누구를 임명을 하겠다를 하고 싶지 총리 마음대로 하시라라고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 총리제라는 것이 말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의 그 정치 틀, 우리의 그 제도적 기반 안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의원 내각제고 어디까지가 대통령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에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큰 담론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 총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좀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한다면은 사실은 윤 당선인이 총리한테 그 장관 임명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이게 책임 총리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속빈 강정이다. 말만 책임 총리 되지 총리가 장관 인사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책임 총리제를 하신다면은 윤 당선인은 그냥 나중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허락만 하시고 사실은 모든 권한은 총리가 장관을 인사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감대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좋은 방향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 총리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구체성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음 주 정도 되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내각을 구성할 때 과연 한덕수 후보자, 지명자가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느냐. 또 아까 얘기 나온 걸 보면 장관은 또 차관을 지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지명자의 의견도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책임 총리제의 핵심은 결국 책임 장관제입니다. 총리의 권한은 장관들을 통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를 보면 장관들의 실권이 굉장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수석뿐만이 아니라 비서관급들이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 더 파워가 강한 그런 경우가 이 청와대 정부 시스템화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이죠.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되풀이되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수석 보좌관 회의보다는 국무회의를 더 많이 하겠다.
장관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문고리 역할을 하던 청와대 비서들의 힘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장관들의 권한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차관 인선에 있어서도 장관들의 어떤 평가가 작용하게 된다면 부처가 정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책임 장관제, 장관들을 대통령의 참모로 적극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초기 국정에서 잘 반영이 된다면 총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거든요. 장관들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총리제의 성패 여부는 인사 추천 권한에도 달려 있는 것이지만 장관들의 실질적 업무 능력이, 업무 권한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청와대보다는 내각 중심, 수석보다는 장관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당선인의 의지가 잘 반영되는지 지켜본다면 책임 총리제도 이번에 충분히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경제 정책 전반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탈원전하겠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재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탈원전이 아니고 감원전으로 좀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나중에는 뭐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까지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뭐 굉장히 빨리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속도를 굉장히 늦춰가지고 너무 늦췄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좀 과거 정부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또 아직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그 경제 안보를 하시겠다는 그 총리께서 어떤 식으로 경제 안보를 하실 건지,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러면 다른 나라와 디지털 동맹에 가입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비전이 나올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각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분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또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정 과제까지 아울러서 초기 국정의 방향성을 크게 잡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탈원전을 폐기하는 부분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고 좀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민간의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규제 일변도 세금을 많이 물리고 공급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한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 번에 모든 규제를 일시에 완화하게 되면 또 시장에 혼란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차기 이제 국토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나 또는 이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누가 될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항하평에 오릅니다만 당선인 측 메시지를 보면 경제 관련 분야는 원팀으로 묶어서 호흡을 잘 맞는 걸 염두에 두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추후 내각의 인선들이 속속 발표되면 국정 운영의 초기 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무실 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우선 하겠다, 청와대 개방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인데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간 액수를 보니까 300억 정도로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왜 300억인가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요. 네. 지금 국방부 청사에서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드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억을 빼게 되면 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가 일정 기간 한 건물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태도 벌어져요. 이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해줄 요량이라면 한 번에 이 지금 대통령 이전 TF에서 요구하는 470억 정도를 의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으로 예측되는 국무회의나 예비비 의결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네. 한 가지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청와대는 개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100%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청와대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통이동 지금 현재 인수위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반반씩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이라는 변치 않는 기조가 확인되었다면 나머지 절차에서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새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 측의 의견을 현 청와대가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우려를 줄이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300억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 나올지 아니면 일부가 좀 줄어들지도 관심이긴 한데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듯이 합참 부분을 뺀 이유는 계속해서 안보 공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선인께서 옮긴다고 하시면은 옮기시면 되죠.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고 또 돈을 또 받고 또 그리고 그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굳이 5월 10일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촉박하게 뭐 이걸 6월 10일까지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약을 파기하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는 단 하루도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이 일을 추진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치와 소통은 다 없이 그냥 너무 막무가내인지 그래서 왜 뭐 이걸 뭐 5월 10일 날 안 가고 5월 15일 날 뭐 이사 가면 큰일 나는 문제인지 왜 이렇게 과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인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지방선거 보니까 이제 각 당마다 이 어떤 사람을 좀 올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시험 본다고요? 네, PPAT라는 적성 검사를 보게 되어 네. 있는데요. 이 시험 점수에 따라서 뭐 공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시의원이나 도의원 공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험에서 뭐 일부 어려운 문항도 있지만 네. 예상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부분은 우리 국민적 기초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기초 자격 평가가 도입되는 의의는 무엇이냐? 시민들을 대표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정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공부나 준비는 해야 된다. 네. 이게 국민들을 향한 국민의힘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 출마자들의 자세이고 준비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초의원이나 일부 광역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참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커리어라던가 납득이 안 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야 막론하고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이 기초의회로도 배정이 됩니다. 기초의회에서 수천억 원 단위의 예산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천억의 예산을 의결하고 감시하는 분들의 어떤 적성이나 업무 능력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할 만큼 돼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기초 적성평가라는 새로운 제도 개혁을 했다면 주거니 받거니 되어서 정치 개혁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는 평가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천 개혁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공천하겠다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들고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 공천을 더 깐깐하게 해야만 국민들 심부름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민주당은 여성 청년 일정 수준은 예전에 좀 비슷했던 내용이 있었고 조금 다르다면 AI 면접. 이거 좀 많이 달라진 겁니까? 뭐 사실 저는 이 PPAT도 그렇고 AI 면접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좋은 취지는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AI 면접도 좋은 시도입니다. 뭐 중립적으로 면접을 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 둘 다 좀 좋은 사람을 공천하고 싶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시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지금 구의원으로 이분 참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지역 현안을 많이 아시고 인기가 많으세요. 그럼 이분은 구의원은 그러면 떨어지시나 저 시험을 보면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의원 자질의 시험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토지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토지 허가를 할 수 있는 그 구의원 시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는다든지 이런 윤리 규정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시험으로 회기라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그 시험 문화가 정치까지도 번지는 것이냐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질 검증은 좋은데 시험이 답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AI 면접도 그중의 한 시도이겠으나 이 두 시도 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불호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할당제를 시도한 다음에 여성과 청년의 다양성이 많아졌다면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우리 지금 내각도 보면은 다 지금 굉장히 나이 드신 과거의 총리, 뭐 과거의 뭐 관료 이런 분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다 이렇게 당선인이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의 내각,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이 총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집단을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정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할당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여성 청년에 대해서 의무 공천을 주는 것은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한 가지 큰 목표로 두고 그 툴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은 일관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시험이든 AI 면접이든 좋은 의도 한 가지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지만요. 정치와 행정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정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되면 많은 어떤 행정의 왜곡을 낳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성과 실력 위주로 인선을 해야 되는데 다만 나이나 성별 등이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실력을 가리는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의 차이가 있을 텐데 상징 정치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또는 국민이나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고 단순히 여자라서 또는 단순히 젊어서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 사람 하나만 빛나지 그 세대나 그 성별의 권위과는 무관한 그런 정치적 결과가 낳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하지만 방송 현장에서 6, 7년 일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인수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이가 30대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이런 제의가 왔다면 기분 나쁘고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별 할당을 점점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이번에 시작된 이 대변인 선발 배틀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청년들이 전원 8강에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일 겁니다. 이를테면 청년이나 여성이 현역 국회의원 또는 재선 국회의원과 토론을 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반전의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당원 명부에 의존한 사실상 깜깜이 경선 방식으로 이 같은 이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거든요. 과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할당제 하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검증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네. 좀 다각도에서 다행한 실험을 정치권이 많이 해봤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반론 듣겠습니다. 네, 뭐 할당제에 대해서 장단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저희 지역에서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당선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청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39세 미만도 없고 45세 미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당제가 없었으면 지금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제가 그냥 그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을 가려가지고 공천을 하고 당에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후보군이. 근데 할당제가 있으니까 없는데 또 찾는 거예요, 계속.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좀 안 하시려고 그래도 계속 말씀드려보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청년이 이제 정치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청년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또 이것을 굳이 청년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뭐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 이 정치 혐오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런 할당제 같은 것이 없으면 그런 시도조차도 있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의 현안 문제를 하나씩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 보러 선대위 맡아달라 지방선거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하고 당에 복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과제, 당면 과제가 바로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이룩해내야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게 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합당해서 만들어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해야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이라는 직급 외에 사실 안철수 인수위원장께 드릴 만한 직급이 없어요. 이분에게
뭐 대변인이나 다른 걸 제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게 되면 이 선거의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명시적인 뜻을 또 지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가 단순히 국민의힘 이 남의 집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일,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선대위원장으로 헌신한 안철수 위원장의 공이 커지는 것이고 반면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안철수 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함께 책임을 지는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 돌아오고 합당 이후 다소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국민의힘과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수위 업무가 끝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께서 정중하게 또 제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의를 받지 않을 명분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한테 결정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안 좋네요. 제가 송 대표 입장이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아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불출마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그 대선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대표를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서울시장에 좀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당에서 그냥 결정해라 필요하면 준비는 해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상황인데 근데 또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는 분이 나오시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당에서 갈등이 있는 건데요.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제일 편했겠죠. 네. 안 해도 명분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에서는 누가 가장 득표율이 높은지를 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서울과 부산에 좋은 후보들을 결국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장해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수동 TF 단장 그리고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